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한국 축구가 세계 최강 브라질에 아깝게 패했습니다. 원정 월드컵 최초 8강 진출의 꿈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우리 국민들 격려의 메시지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후폭풍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직접 고소를 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미리 좀 개인 일정을 그게 핸드폰이든 수첩이든 확인을 좀 먼저 좀 해주고 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언론사 기자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수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 김의겸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한 룸바라고 하죠. 그곳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진원지였던 이른바 첼리스트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 더 탐사 취재진,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도 서초경찰서에 형사고소도 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10억 원의 손해배상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제가 이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본 금액으로는 최고입니다. 보통 이게 명예훼손은 위자료로 배상하거든요. 손해는 이제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 3개로 나눕니다. 네. 근데 그 위자료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오늘 이제 노소영 재판에 1억이 최고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이게 이혼할 때도 3천만 원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네요. 따라서 이제 이거 10억은 엄청난 금액이고 저는 이제 10억이 청구한 이유가 더 탐사는 이제 그 유튜브 영내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거 침입하면서도 이게 생중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구독자라든지 슈퍼챗이라든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손해배상을 정해야 된다. 이 점에서 10억은 타당하고요. 이 사건의 민형사 쟁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이거나 아니면 이제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게 있어야만 위법이 조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은 아무런 확인 의무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의 청와대 일정도 확인 안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확인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김앤장에도 확인 안 했고, 심지어 첼리스트 여성분에게도 확인 안 했고, 술집 가게도 확인 안 했습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상식에 반하는 폭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형사처벌도 될 거로 보이고 상당액의 그 손해배상도 인용될 거다. 이래 보입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이 청구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론의 징별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는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보자 A씨 같은 경우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촌연맹 회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 또는 장관 등 이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제보는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우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허위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방의 목적이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김우겸 의원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보를 받고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회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런 것들의 뭐 검증은 좀 부족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서 아마 손해배상 입증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이세창 전 총재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애매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만났다 안 만났다 아니면 뭐 윤 대통령과 한 장관과 같이 있었다. 김현장이 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뭐 어떤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 그걸 과연 확인이라고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 제기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신조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김우겸 의원이 이게 허위인지 모르고 폭로를 했을까요? 저는 허위인지 알고 폭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 김우겸 의원이 한겨레에서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고요. 법조팀을 총괄하는 사회부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의 기본 아닙니까? 제보가 들어온다고 다 그걸 기사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팩트 체크는 기자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해 준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팩트 체크를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거는 이 술자리에 김현장 변호사 30명 있었는데 김현장 자체 조사 결과 한 명도 없었다. 이게 확인이 됐답니다. 김우겸 의원 법사위원 아닙니까? 김현장이 전화 한 통화 해보면 되는데 그 한 통화 안 했습니다. 첼리스트한테도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저는 그 답을 김우겸 의원과 청와대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최재성 당시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확히 얘기해 줬다고 보여지는데요. 설정 자체가 이게 현실성이 없다. 설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김우겸 의원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적어도 청와대 생활을 해본 분들이니까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성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첼리스타즈 전화해보고 김현장이 전화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뭐 뇌피셜입니다만 그래서 그 김우겸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일단 질러보자. 하고 저는 그거 지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 앞서서요.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하지 마라. 책임만 져라. 강경 대응을 이미 예고했었거든요. 당시 그 모습 한번 보시죠. 김우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예,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했고 법원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자, 박성민 전 비서관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보고 어쨌든 좀 본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거나 장관으로서 뭔가 입장문을 내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엔 법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한번 본보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의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분명히 충분히 조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 이후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김의겸 의원에 대한 거취를 어느 정도 결단을 했어야만 예. 이것이 법정으로까지 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거취까지 민주당 차원에서 정리를 했음에도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예. 그건 역시도 한동훈 장관의 행동이 좀 과도하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의겸 의원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물러설 생각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본인이 이야기한 게 맞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었죠. 그리고는 기자들 질문에는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요. 그때 모습도 보실까요?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럼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죠?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시나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문에는 유감 표한다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자신의 사과를 한 건지 유감을 표한다는 게 사과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자, 손봉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은 적어도 처음에 어떤 확인을 하려는 그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 만약 확인을 했으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의를 해본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태 초기에 벌써 본인이 사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본인이 그때 사과를 한다는 건 본인이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본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개인의 소송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개인 참모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1호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 조명 관련해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초 예고한 대로 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전부 다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가짜뉴스가 너무 범람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을 하는데 방해가 됐고 일일이 말을 예를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의 전쟁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그 대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도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한다.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경호처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천공 관련 이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의 기류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이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번 대해보겠다 이런 뜻을 천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고소장을 30장 분량으로 직접 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김의겸 의원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장관이 10억짜리 민사소송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는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 당당하게 손익 변호사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김의겸 의원이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도 자꾸 김의겸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했을 때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위법성이 허위든 진실이든 다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처벌 안 되는 게 공익을 위해서 진실이거나 아니면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말은 이게 과실이 있어도 처벌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의 법리가. 그렇다면 이게 김의겸 의원이 설령 허위라는 걸 완전히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당한 이유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게 과실 정도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 사안을 이게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짜뉴스의 재질이 옛날에 실형론 정봉주 의원이나 네. 실형론 경우도 많고 예. 이게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가중돼서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네. 상당한 이게 양형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도 네. 왜냐하면 이게 더 탐사하고 7명을 지금 이게 그 소송한 거거든요. 네. 더 탐사 5명, 그다음에 김의겸, 그리고 이제 그 익명의 제보자 네, 네. 7명을 연대 책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얻은 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놓을 수 있다. 예. 이래 보입니다. 자, 저 김의겸 의원은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이 자신에게 버럭 화를 내면 뭘 걸겠냐 이렇게 다그쳤는데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당시 국감 모습 보실까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저 자리 내지는 어떤 술자리 같은 데서 전혀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라도 있었으면 저는 다 걸겠습니까? 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네, 김의겸 의원은요. 앞으로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어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10억 원 소송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입을 틀어막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의겸 의원은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김의겸 의원이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의 반응을 보고 아, 앞으로 한동훈 장관한테는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담감을 굉장히 가질 거예요. 예.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문제가 있을 건데 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은 정답이 100%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었으면 자신은 100%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원직 걸라고 하고 자기는 100% 걸라고 하면 자기가 100% 승리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들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정욱 변호사 생각과 달리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국회의원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면책특권이 박탈된다고 보는 것이지 허위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 제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특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김의겸 의원이 비방의 목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저렇게 한 건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증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뭐 김의겸 의원이 그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모여서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제보를 만약에 공개했다라고 한다면 위법의 정도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질의는 그렇게 같이 술 먹지 않았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세요. 국민들이 김의겸 의원의 질의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또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법적으로만 다 하면 이게 국민들 보기 좀 민망하지 않나 싶고 조명을 설치했냐 설치하지 않았냐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할 정도이면 뭐 장경태 의원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좀 대통령실도 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발 조치 등이 있었으면 좋겠지 너무 사소한 문제들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야 간의 협치 부분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제 발언이에요. 면책특권은 맞아요. 이 변호사님 말이. 면책특권은 이제 명백한 허임을 알고 했을 때는 이게 적용 안 된다. 이 판례가 맞는데 제가 지적한 거는 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더 탐사하고 밖에서 협업한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게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장관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법적으로 들이대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말은 있는데 자, 다만 한 가지 아닌 건 그냥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는 듯한 모습이 대통령실이나 뭐 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상 계속 가서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 한 근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소장 한 30장 정도 쓰면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 더 탐사 측과 김 의원이 공모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실제 김의겸 의원은요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협업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의겸 의원님께서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요. 그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김의겸 의원께서 이 내용을 협업을 해서 방송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면책 특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그냥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조작이잖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하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뭐 국회에서 직무상한 발언,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했다. 이러면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반면에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들을 같이 모의를 했다든지 그건 또 다른 차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재 의원님 면책특권 있으셨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면책특권의 폐해를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뭐 서정욱 변호사 설명한 그대로고요. 제가 허위인지 알면서도 왜 발언했느냐. 이게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적어도 팩트 체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 본인도 허위 사실인 걸 알고 그러나 나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질러도 돼.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면책특권을 악용을 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고소를 당하니까 뭐 법적인 대응이 만능이냐 그랬는데 아니 김의겸 의원이요 제대로 된 사과 반성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사과도 안 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사람 법적으로 법제국가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인 처분을 호소하는 거 말고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먼저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그런 일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건다는 게 10억 원이었냐. 아니 김의겸 의원이 저기 징벌적 손해배상 무슨 언론개혁이랍시고 그거 하는데 앞장선 분 아닙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승우 변호사가 이제 비방의 목적이라는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한 장관을 상대로 상당히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반복적인 부분이 또 뭐 모르겠어요.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의 근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한 장관을 상대로 했던 김의겸 의원의 조금 틀린 질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을 했었다가도 사과를 했죠.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 오명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이 두 사람 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할 때 직간접으로 관여가 됐던 분들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뭐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박선미 전 비서관, 이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악연이 사실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싸움을 넘어서 법적인 싸움으로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제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에 성실하지 못한 문제 제기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는 그것이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제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좀 취재나 팩트 체크가 좀 부족한 성실하지 못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지 않으려면 또는 갔더라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사실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조금 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역시도 계속해서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실제로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깔끔하게 결단을 하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셨더라면 외려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속 좁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무조건 사법적으로 판단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아쉬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의겸 의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탐사 측에서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공지 그러면서 온 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더 탐사 입장문 이런 거를 했는데 첫째, 한동훈이 드디어 진실의 링에 올랐다 그럽니다. 글쎄 진실의 링에 한 장관이 오른 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 한번 계속해 주죠. 한동훈 장관은 경찰에 대해서 간접 지휘권이 있다. 검찰 인사권이 있고 검사에 대해서 그럼 반드시 이건 기소하라는 거다. 법원에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 10억 원은 자신들의 존폐를 걸어야 할 금액이다. 더 탐사 측은 계속해서 자신들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사. 저희들이 볼 땐 유튜브 매체 정도 되는데 언론사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10억 원은 존폐를 걸어야 할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허위 기사 쓰면 파산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뭐 고통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김의겸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에 대한 걸 김의겸 의원이 직접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 같이 동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더 탐사 측에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한 장관은 이 더 탐사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한 장관과 만나길 기대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이 소송을 이제 당했으니까 미공개 자료들을 다 이제 받아볼 수 있다. 이제는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7월 19일, 20일 한 장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론전에서도 자신들이 불리한데 여하튼 이 장관과의 싸움에서 이제 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 송 본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진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진 것이 그 현지 그 주점의 종업원들 진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심지어 위치 추적, 전화 위치 추적까지 다 나왔고 10시 이후에 뭐 위치 추적 이런 것도 다 나왔고 첼리스트가 경찰에 진술까지 했죠. 그런데 또 진실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거예요. 또 그전에처럼 이 뭐 현장에 그 한동훈 장관 집에 가서 뭐 도어록을 만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하려는 건데 이거 진실과는 상관없습니다. 탐사 쪽에서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크게 이 판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10억을 받으려고 이걸 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진짜 의도는 이거라고 봐요. 그 면책 특권을 부수는 일.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더 탐사, 이 매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더 탐사 같은 곳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줘서 그걸 또 이렇게 학대 재생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면책 특권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그런 구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그냥 단순한 술자리 의혹인데 뭘 명예훼손을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이거 단순한 술자리 의혹 아닙니다. 이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TF도 구성을 한다고 했고 또 무슨 뭐 제2의 국정농단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국정농단 이야기 나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면책 특권을 가지고 이 상당히 크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 것인데 단순한 그 어떤 술자리 의혹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그 설치를 한 것이 만약에 이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그냥 있었다면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죠. 엄청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그래서 이것은 이거 단순한 술자리 의혹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적인 뭐 야합,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야합, 또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협업에 의해서 없는 것을 진실처럼 포장을 해서 정권을 공격을 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탐사 측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을 스토킹한 혐의로 또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택을 무단 침입했다가 또 긴급 대응 조치도 받았죠. 그런데 더 탐사 측은 이 일련의 행동을 취재 활동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취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적 취재하게 된 것은 이미 8월 달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청담동 룸바 게이트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취재 활동이 스토킹 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자정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참석한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 진술만으로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덮고 가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것은 계속 인상 규명이 필요하다. 네, 뭐 전화 추적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첼리스트가 어디 있었는지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 예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석연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수색을 하려고 하자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 대신 그날 오후에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오후에 한 장관의 자택을 불법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집 앞까지 갔어요. 이 택배 온 것도 살펴보고 도울하게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이 건은 서울경찰청이 주거지 침입 사건과 함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탐사는 계속해서 이 뭐 취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더 탐사는 이제 우리 헌법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4항에 보면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나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 21조 4항입니다. 그런데 더 탐사는 이제 언론 자유만 내세우지 그럼 이게 언론 자유라서 이게 그 불법까지 허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이게 미행은 스토커 불법입니다. 그럼 이게 언론 자유면 도청을 해도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주거 침입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이다. 그럼 이게 불법은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토커 미행행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주거 침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복 범죄가 됩니다. 결국 이제 공동 주거 침입은 특가 폭처법에 의해서 1년 이상 12년 이하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형입니다. 12년 이하면. 그리고 이게 보복 범죄는 3년 이하, 또 이게 가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이게 언론의 자유로 피해가겠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언론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이나 명예, 타격의 공중도덕, 사회질서 이런 게 제한을 받는 권리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데 지금 와서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과거 주장 한번 들어보시고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적절하게 유감을 표하든가 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술판을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지른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김성환 정책위의장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적정하게 유감을 표하든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뭘 제기를 했냐면 역술인 천공이 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 이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의 조문 불참, 이태원 참사 막말 등 대통령의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지난번하고 비슷한 구조로 주장을 합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 뭐 당의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당의 지도부의 어쨌든 일원이신 분이라 뭐 당과 아예 무관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이 공식적으로 저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과한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제기하신 의혹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일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뭐 어떤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를 하더라도요. 뭐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 천공 의혹과 별개로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첼리스트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셨다면 그 뒤에 사실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천공 이 부분은 이제 막 제기가 된 의혹이고 뭐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첼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경찰 진술에서 허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지도부 회의에서 저 영상까지 틀었다면 이 부분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은 지금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합니다. 특히 이 천공과 관련된 부분, 관저 물색에 개입했다 이 주장했던 김종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인터뷰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김종대 전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제 그 후폭풍이 있을 뉴스인데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관저를 보러 왔다면 그냥 쓱 그 외관만 보고 간 것인가 아니면은 이리저리 뭐 한
1시간은 둘러보고 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어땠다고 합니까? 1시간으로 어느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공관관리관이 거기서 안내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팩트체크 저희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다고 이런 허위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일부러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선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옮기는 행위가 인터뷰라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장이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날 경호처장의 동선 같은 것 이런 거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저것도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1호 고발이 장경태 최고위원이고 예. 이렇게 되면 김어준 씨와 김종대 씨가 2호, 3호 고발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걸로 저는 보는데 김종대 씨는 그 정의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야기한 이게 가짜뉴스들을 퍼뜨리는 것이 이 당 차원의 이야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성한 정책위원장도 당의 주요 핵심 당직자죠. 네.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도 핵심 당직자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뭐 청담동 이것이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김성한 정책위원장이 아까 저런 그 가짜뉴스 전공 이야기한 것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해서 그것을 당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가짜로 드러나도 그거 뭐 그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당 차원에서 다 공유를 해서 특히 김성한 정책위원장은 뭐 제2회 국정농단 이야기를 2번이나 했고 그 전에 또 그 천공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의겸, 김성한이 당직자들이 나서서 이 마치 천공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는 무게가 더 실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일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뭐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의 공식 회의에서 고위 당직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진짜 뉴스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어쨌든 그 당 공식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당 차원에서 그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저 개인 차원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발할 정도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대 전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랬습니다. 재판에 가서 다툴 진실에 대한 것들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 이게 자꾸 고소고발 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러면 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 허위라는 걸 밝히면 되죠. 경호처장의 동선이라든가 또는 경호처장의 기지국 위치라든가 또는 천공이 동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천공과 경호처장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이런 자료들을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실이냐의 문제인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데 정말로 이게 단순히 허위일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진실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술적인 논란들이 대통령실의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확인을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우려 등을 불식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세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천공 스님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 국군 또는 우리 국가에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취지의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유엔 총회 연설차 갔을 때 또 뉴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건진법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히 끊어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오히려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천공이 무슨 말을 했든 뭐 그건 본인의 의지일 테고 뭐 유튜브도 알고 뭐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본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대통령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천공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알았지만 그 이외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 주술, 무속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야권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또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 여기 등장인물을 보세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오고요. 또 공간관리관이 직접 1시간 정도 안내를 여기저기 구석구석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천공이라는 사람한테. 네. 그럼 세상에 그런 비밀이 그럼 온전히 유지가 되겠나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살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하는데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그 외형의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공간관리관에 뭐 하면 거기에 그럼 공간관리관 떨렁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세상에 그게 그 비밀이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자꾸만 지르는가? 천공, 뭐 건진법사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진실성, 진정성, 말에 뭐 이런 걸 계속 오염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등장시켜서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은 저기 하면 되죠. 이제 그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요. 예. 그 김종대 전 의원이 나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제보를 받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거기 청사를 안내해줬다고 하는 공간관리관은 누구인지 다 했고 네. 금방 나옵니다. 이건 뭐 오래 끌 수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이 화나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조명 설치해서 의도적으로 연출된 사진을 찍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바로 정경태 의원인데 외교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외통위 발언 한번 보시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그 영부인께서 이제 그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 사진 찍혔을 때 최소 2-3개의 조명을 현장 스튜디오처럼 동원해서 촬영한 일종의 컨셉 촬영이다. 이 현장 확인하셨어요? 네, 직접 현장에 수행했던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조명 시설 같은 거 전혀 가져간 바가 없습니다. 뭐 굳이 다른 도움이 있었다면은 그 카메라에 붙어 있는 플래시 같은 거는 당연히 뭐 사용이 됐겠지만 조명 시설을 가져간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영부인의 어떤 그 선의의 봉사 활동에 대한 좀 그런 지적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 이제 조명 의혹, 빈곤 포르노 이 문제를 지적했던 장경태 의원은 조명을 켰냐 안 켰냐는 문제의 본질과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조명을 켰냐 안 켰냐 자체는 이 문제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제 눈에는 카메라 핀 조명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전등을 썼다고 하시고 현장을 좀 알려주시면 여러 또 수행 인원과 촬영팀과 장비 목록만 제출하시면 진실 규명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전체 그 촬영 상황을 공개된 사진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할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게 혹시 이미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해당 화면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촬영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많고요. 또 사진 분석과 영상 분석가들의 의견들도 많고요. 또 네, 뭐 언론이라는 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였고요. 이 전문가라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인용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달리하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입증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짜뉴스 명예훼손 소송할 때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그 가짜뉴스든 그렇게 폭로하는 자가 지는 게 원칙이에요. 네. 민사에서는 이게 100%고요. 형사도 이게 물론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가 정당이고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청와대가 뭐 천공선임 할 때 경호처장이 동선을 낸다. 이거는 물론 이게 탄핵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김종대 의원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게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게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보고 자료를 내놔라?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법리적인 이런 주장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가짜뉴스가
얼마나 이게 해악이 크냐면 특히 캄보디아는 외교 문제 아닙니까? 네. 이런 게 국익, 외교에서 가짜뉴스는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네. 이런 문제고, 그리고 이게 김종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명예뿐 아니라 만약에 무속에 놀아나면 그럼 이게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뭐가 됩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만큼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로하고 예. 장경태 의원에게 말까지 싹 바꿔버리는 이런 이게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 김의겸 의원, 또 김종대 전 의원 뭐 법적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법정에서 진실을 좀 밝혀서 잘잘못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짜 뉴스라면 사과하고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대통령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옛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국빈 방문 만찬을 가졌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짜오. 한국에 있는 8만여 한베트남 가정은 양국 관계를 사돈 관계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건배! Trong bầu không khí tràn đầy tình cảm hữu nghị hôm nay, tôi đề nghị các quý vị cùng nâng cốc Kamsahamnida.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 위하는 외교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반하는 정도가 크므로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처음으로 외빈 행사를 이 옛 청와대 영빈관을 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왕 그럴 걸 뭐하러 옮겼냐 이렇게 비판도 하긴 합니다만, 자, 박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옛 청와대 영빈관을 선택을 했느냐, 결국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홀을 다시 쓰는 방안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결국 외빈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대접을 한다는 것은 역사성 있는 공간, 그리고 품격 있는 공간, 그리고 인원을 수용할 만한 보안성이 갖춰진 공간,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민간 시설에서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이 깃들어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대안을 찾지 못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영빈관을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결국에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라는 예산이 이제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럴 거면 굳이 왜 청와대를 옮겼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실용적인 공간 재활용의 의미다.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때는 또 관저로 아주 작은 규모죠. 빈살만 입장에서는 아주 뭐 가정집 정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거기 초대해서 한 게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말이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다른 공간들이 좀 임대가 어려워서 영빈관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탁현민 전 어진비서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우리나라 청와대 영빈관이 구청의 청사보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떠나서 영빈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는 예산을 절대 못 주겠다. 400억, 첫해 400억, 그 다음에 80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니까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하니까 또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빈관을 새로 못 짓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을 못 짓게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영빈관을 그거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는 일반 관람객이 들어올 때만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람객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상춘제도 네. 오늘 그저 차담회를 했어요. 예. 그 국가주석하고 그렇죠. 베트남 국가주석하고 네. 차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관람객이 갔을 때 그 전에 여기서 대통령이 뭐 차담회도 하고 그 식사를 하고 하던 자리다 이것보다는 지금도 그 대통령이 이 식사도 하고 외국 기빈이 오면 식사도 하고 차담회도 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면 저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춘대에서도 이제 차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공간, 옛 청와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베트남 주석에 대한 국빈 예우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제 관저 첫 손님으로 모셨죠. 그 이후에 뭐 정, 관계 그리고 종교계 이런 여러 군 관계자 이렇게 불러서 이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밥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예전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같이 의견을 듣고 국민의 마음 어떤지 좀 잘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브라질에 1대4로 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모레 용산 대통령실로 모셔서 오찬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카타르에서 온 12월의 선물을 국민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이 없음을 또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임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 이제 근사한 4년 뒤를 꿈꿉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온 힘을 다한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귀국하면 대표단의 상황에 맞춰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르면 내일 모레 오찬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오찬에는 벤투 감독을 포함해서 손흥민 선수들,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축구 사랑도 아주 큰데요. 16강 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16강 진출했을 때 이 선수들에게 전화도 걸었었죠. 손흥민 대표와 선수와 직접 전화 통화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표단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하여튼 뭐 브라질하고의 화요일 경기도 아주 자신감 가지고 마음껏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거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긴 합니다만 차세대 선수들도 발굴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드컵에도 한번 뛰어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선미 비서관, 어제 축구 보셨어요? 네.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굉장히 안타깝게 계속해서 골이 먹히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사실 그 전에 브라질 경기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강팀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월드컵에서 선전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대회 경기를 보고 나니까 그 축구 선수들의 역량이 굉장했고 그리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브라질 경기에서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축구단 고생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한 모습 우리 국민들이 열렬한 응원으로 또 화답을 했습니다. 다음 4년 뒤의 월드컵 더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요. 오찬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차출론에 휩싸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워낙 이뻐하시니까. 아무리 급해도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가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아프리카 무슨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예. 그건 좀 아닙니다. 쇼핑 품목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빨간 백도 있고 뭐 파란 스카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 우리한테 선택지가 넓어지면 좋다. 그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당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어 그것도. 왜냐면은 민주당은 또 이러고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한동훈만 나와봐라 뭐 이런데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식의 많은 논의들이 우리 당의 흥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님,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봅니다. 각자 자기 위치와 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조홍천 의원이요. 검사 대통령인데 검사 대표다 뭐 아프리카 무슨 군사 쿠데타냐. 왜 거기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아프리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운동권 대통령이 운동권 총리에 운동권 장관에 운동권 국회의원 해갖고 쫙 깔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지 모르고 한동훈 장관이 검사장 출신인지 모릅니까? 알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평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또 그게 뭐 당대표가 되는 것도 이제 뭐 그 선출 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뭐 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당심에 의해서 선출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검찰공화국 뭐 이제 그거 하면 똑같이 운동권 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내로남불하느냐 이런 프레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한 장관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뭐 당장 당대표로 나오겠느냐, 총선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의지를 법안으로도 이제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죠. 찬반 여론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잘 몰랐으니 국민들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거주 요건조차 없이 3년만 지나면 그냥 부여하는 것이죠. 예, 자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투표권 조항 상호주의 반영해야 된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때 많은 중국계 교포들이 투표를 하는데 중국은 사실 뭐 자유투표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상호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5년은 거주해야,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 이런 법안까지 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이 법안이 들어올 때요. 그때 제가 반대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이제 그 외국인과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호주의입니다. 그 나라에서의 그 투표권을 줘야 저희도 주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따라서 저는 우리말게 그 일방적으로 그 투표권을 주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나 또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게 지방의원 선거하고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중국 지금 이게 보면 한 10만여 명 되는데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예를 들어 이게 수도권에 중국 분이 한 10만여 명 되는데 9만 명이 투표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선이 바뀔 수도 있는 몰표 이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선거가 왜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호혜주의, 상호주의에 따라서 좀 이게 그 개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 이건 뭐 역사가 좀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척도가 중국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국회가 입법을 한 거고요. 실제 외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만 관여할 수 있어요. 네.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예. 실제 이제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율도 한 13% 정도에 불과해서 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영향력은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뭐 중국의 영향권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거법 개정 의지를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총파업 이야기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 한번 보시죠.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모들에게는 북핵을 예로 들면서 엄중 대응 지시했다고 그랬고요. 지난달 29일 1차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업무 명령 준비에도 착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는 업무에 먼저 복귀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원희룡 장관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화물연대 쪽 이야기를 김문수 위원장이 전했습니다만 원 장관은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도 없다, 이런 취지로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이 화물 운송을 재개를 하면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총파업도 뭐 생각보다는 좀 세력이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통본부장님, 지금 상황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예. 지금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야기했지만은 딱 선을 정해놨습니다. 네네. 선을 정해놔서 그 안전운임제 그것을 뭐 일몰은 지킨다, 3년까지 하고 확대는 안 된다, 이 원칙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화물연대 쪽에서 대화를 하자고 오는 거예요. 네. 그 과거와는 이게 다른 모습인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민노총의 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뿐이 아니고 지하철, 철도 총파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화물연대에 대해서 긴급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파업이 중단됐고 네. 철도는 그 들어가기 전날, 들어가는 날 그날 새벽에 타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강경 대응을 하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북한 핵과 이렇게 비교를 한 것도 북한 핵 문제도 과거부터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아니고 뭐 마치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 그 민노총과의 관계도 이 불법 파업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네. 중간에 계속 이렇게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 사업자 455명을 대상으로요. 업무 복귀 여부 조사에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복귀 기사에게는 30일 이하의 운행 정지, 화물 운송 자격 박탈, 이런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노총 총파업 투쟁을 했는데 이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잇따라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세력이 좀 약화되면서 민노총의 이 생각, 화물연대의 파업, 이게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부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박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앞에서 철도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에 파업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료를 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 내부적으로 어쨌든 대화와 협상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합의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 협상이 있고 2차 협상 날이 있었는데 예. 그 사이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예정되어 있었던 협상은 사실상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 2차 협상 이후에도 실제로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히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네. 노조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이 정부에서 과연 이 파업을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전 이거는 일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또는 약자들을 핍박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네. 사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특히 파업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본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네. 오히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협상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계속해서 추가로 발동하는 것을 예. 강조하고 또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불법의 틀 안에서 노조의 파업권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을 보면 네. 결국에 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먼저 한 가지 팩트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게요. 화물연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라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노조, 화물노조라는 표현을 쓰지 왜 화물연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게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차주가. 예,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되고 따라서 파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단 운송 거부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거는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과 8월에 화물연대가 두 차례 걸쳐서 네.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에 했던 얘기 보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랑요. 싱크로율이 99% 같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는데 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일부에서는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 전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법과 원칙에 따른 그게 강경 대응이면 강경 대응의 반대말은 뭐예요? 온건 대응이죠. 근데 우리가 강경보다는 온건이 어감상 좋아 보여요. 근데 온건 대응은 그러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어기고 멋대로 하는 게 온건 대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 대응이냐 무원칙 대응이냐 예. 원칙 대응이냐 무원칙 대응이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해야지 이걸 누가 봤을 때는 강경이고 누가 봤을 때는 온건이고 이런 건 있을 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기준 분명히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박성민 비서관이 이게 화물연대가 그 대화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안전운임제가요. 이게 반시장적인 저기다 해갖고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도입하고 국회에서 입법도 하고 그래갖고 3년 시한부를 준 건데 그게 이달만으로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퇴임을 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는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화물연대가 또 집단 행동에 나서서 그러면 올해 말로 끝나니까 3년을 더 일단 연장해보자. 예. 3년을 더 연장해보고 그 이후 어떻게 할지는 정하자. 네. 그래갖고 타결이 됐는데 5달 지나갖고 3개월이 아니고 영구화 시켜달라. 그 다음에 지금 시멘트하고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분야를 거의 모든 분야로 다 해달라. 네네.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하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대 간에 약간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썩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노조 쪽에서는 이제 현장 타설, 그러니까 시멘트를 가져가면 그걸 이제 콘크리트화 해야 되는데 그 타설하는 걸 막아라 이렇게 또 지시도 내려가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파업을 하는 이 일부 노조원들이 텐트 안에서 이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글쎄요, 이 여론이 그다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정부에서도 뭐 해결책을 좀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임금과 이 현실적인 안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해답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수다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